그냥 반칙 하나 그냥 딱 엎드려 쓰게 경 총 맞아 엎드려지는 것도 모르고 애망총으로 그저 와다다다다다다 다 죽어가는 거지. 설마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이유 없이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건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조입니다. 올해는 제주 4.3이 일어난 지 7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주 4.3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요. 1990년 2월에 KBS에서는 한 방송을 준비하는데요. 해방과 분단, 제주 4.3 전후 라는 제목의 이 방송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송이 방송 직전에 불방됐기 때문입니다. 왜 불방됐을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36년간 봉인되었던 이 테이프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테이프를 봉인해제해 주실 귀한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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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작년에 전국을 돌면서 그 많은 관객분들하고 GV 관객과의 대화를 나눴었어요. 근데 그때 한 PD님이 관객으로 오셔서 이제 저희 영화를 보시고서는 당시 한국 방송에서 불방된 제주 4.3 방송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딘가 그 창고에 있을 텐데, 분명히 있을 건데 이걸 좀 찾아봐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셨고, 그걸 계속 한 3번 정도 저에게 그 극장 로비 밖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걸 꺼내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KBS에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그게 이 다큐일 줄은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와, 네, 그리고 오늘 정말 누구보다 이분만큼 연관된 분은 없을 것 같은데, 바로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주셨던 담당 PD 전영태 PD님도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6년 전에 제작한 테이프가 이렇게 공개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꿈 같아요. 그때 이게 기획한 게 1989년이었는데요. 그 5.18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어요. 해방부터 건국 사이에 역사가 어땠길래 대한민국 정부가 이랬나, 뭐 이런 의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4.3이라는 것이 광주보다 더 한 10배는 더한 사건이었어요. 놀라운 거는 KBS PD들, 주변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주에 와서 여기 우리 양 선배님 뭐 이렇게 협조를 받아가지고 아주 무난하게 촬영하고 편집까지 됐어요. 그러면 혹시 출연도 하신 건가요? 네, 뭐 직접 인터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조사했던 자료들도 와, 제공하기도 했는데 얼마 없어서 불방된다는 그런 소식 듣고 매우 안타까웠죠. 그 취재 끝나고서 여관에 들어가가지고 TV를 딱 켜니까 3당 합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비명 소리가 났어요. 하고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거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방송 일까지. 왜냐면 여기 잘못하면 새 나가면은 뭐 방송이 안 될 테니까. 2월 8일 방송이었거든요. 네. 2월 3일 날 기사가 이미 나갔어요. 저만 혼자서 이거 비밀 지킨다고 그냥 그러고 있었지. 내일 방송이면은 오늘 저녁
국장실에서 부른다고 그래가지고 한 30분 동안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게. 그러더니 방송 불가 뭐 이렇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혼란한 시기를 거치면서 이게 압수되거나 폐기될 수도 있었는데 영상이 어떻게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건가요? 후배 최웅근이라고 하는 PD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자기가 맡겠다는 거예요. 영상자료실에. 제가 KBS를 그만두고 가버리니까 막 정리하다가 캐비넷 속에서 이걸 발견을 해가지고 영상자료실에서 맡겼다. 근데 사실 영상자료실에서는 이게 족보가 없는 거 안 받아주거든요. 네.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게 빛볼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게 역사가 바뀌면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서 그걸 맡겼다고 그래요. 그 역사적인 날이 오늘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미공개 테이프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더 궁금해지는데, 자, 그럼 36년 전에 그 테이프를 봉인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질문지에 따라서 하도록 해주세요. 이게 무슨 청문회 자리 같네요. 국회 5.18 청문회. 예. 이분이 그 소설가 이명행 작가님이시죠. 아마 여기서 이명행 씨가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묻는 그런 멘트를 하지 않을까. 이승만 정권, 박정희 그다음에 정권. 박정희 5.16 쿠데타, 네. 그리고 87년에 이루어진 6월 항쟁. 예. 저 많은 사람들은 6월 항쟁에 거리에 쏟아진 인파거든요. 엄청나네요. 이제 마지막 멘트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역사를 갖다가 만들든 간에 잊어서는 안 될 역사가 있다. 뭐 그러면서 이제 4.3으로 얘기를. 어머니 여기 신경이 갖고 이게 완전 가족 몰살되면 그 제사들을 이렇게 무시고. 저희 아버님은 뭐 순수하게 여기서 나와가지고 40년서 농사나 짓고 바다에나 다니시는데 그냥 이 마을은 뭐 어떤 무슨 뭐 복도 마을이랄까 뭐 어떤 빨갱이 마을이랄까 막 이런 의미에서 그냥 무차별 그냥 도매금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냐 난 이렇게 보면 또 그날에 그렇게 됐고요. 한 번에 못 죽이니까 한 100명 한 50명 아니면 100명 단위로 잘라서 자꾸 나가더라고. 나가면은 종소리가 나가지고. 당시 저 북촌리 집은 어떻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때 공동 연출한 제주 PD가 있었어요. 선배님 내일 모레 저기 북촌에서 제사가 있습니다. 학살 당했는데 그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때에 우리도 이제 소가 이제 두 머리가 있었고 머리 한 10뗀 있었습니다. 그거 전부 다 저 산놈들을 해먹고 이제 저 군인들은 다 총으로 쏴가지고 해다가 잡아먹어버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런데 그때 여기에 이제 그 피해를 당하신 이 마을 분들은 대부분 산 쪽도 아니고 산 쪽이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이쪽도 아니고 아무 쪽도 아니죠. 모르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인터뷰를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못하지만은 맺힌 거는 많죠. 그 세월에 그 맺힌 거를 갖다가 말을 않고 버틸 수는 없거든요. 네. 사삼 취재반이 1988년에 조직이 돼요. 4.3의 증언이라는 연재물을 48년 4월 3일부터 쭉 일주일에 2번씩 연재했죠. 그때 이제 PD가 방문한 거예요, 신문사에.
4.3 문제는 사실은 그동안 그 정권 담당자들이 이 4.3의 진상을 밝히는 것을 상당히 꺼려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4.3의 그 논의 자체가 금기시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42년 전심당하는 제주도 땅에서는 참으로 그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만행들이 저지러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한 수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그 정부 측에서는 이런 문제를 좌우 문제, 즉 이데올로기 문제로 이렇게 그 규정을 하고 더 이상의 그 논의를 못하도록 이렇게 그 제한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잘못은 빨갱이들이 했다는 식으로만 이제 전해진 것이죠. 그 당시 교과서에서도 북한 공산당의 사주알이 일어난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했고 80년 후반부터 4.3의 자료집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네. 저 구타는 분 아세요? 은봉철이라고 하는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1월) 초에 북촌에서 참 제사가 많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더 마음이 좀 무겁네요. 제 작업실이 북촌에 있는데요. 그래서 영화 한란의 시나리오도 북촌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북촌 마을이 굉장히 풍요롭고 굉장히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던 마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북촌 마을 공동체가 겪게 된 그 아픔을 생각하니까 좀 네,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었습니다. 북촌 사건은 49년 1월 17일 발생되죠. 무장대 습격으로 군인 2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함덕에 주둔했던 이연대 군인들이 북촌 마을에 들어와서 주민들을 전부 운동장에 집결시키고 차례차례 총살한 것이죠. 이틀 사이에 무려 400여 명이 학살됐어요.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피해가 많았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불방 이후에 KBS의 분위기는 또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그거 시사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관객이 한 700~800명은 모였어요. KBS PD랑 그래서 민주광장이라는 데에 대해서 시위를 갖다가 하기 시작을 했고 제가 KBS 다니면서 그렇게 사람 많이 보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3월 초에 갑자기 사장을 해임해버려요, 정부에서. 그다음에 4월 초저녁이니까 정부에서 후임 사장을 임명을 했는데 출근 저지 운동 그렇게 해가지고서 한 110명이 잡혀갔어요. PD랑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제작 거부로 이어지거든요, 이게. MBC에서도 동조 파업하고 그게 5월 중순까지 갔어요. 근데 이게 이제 후에 KBS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걸 불렀어요. 근데 진짜로 이 테이블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였나요? 아, 출연료 안 줬구나. 왜냐면 출연료 챙겨줄 수가 없었거든. 하도 어지러운 세월이었고 거기다가 방송 안 나가면 출연료 안 주거든요, KBS에서. 근데 이번에 생각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이 이제는 공개가 되니까 네. 출연료를 이제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 돈으로 어떻게 해봐요? 아니 그건 할 수 없고 밥이나 사야죠 뭐.
다음은 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또 계속해서 함께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작가가 가는 곳이 47년 3.1 발포 사건 난 관덕정 광장이에요. 네. 지금은 저 막루가 없죠. 없어졌어요. 네. 이 사건이 대부분 4.3의 시작점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던데요. 맞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저 화면은 미군 촬영반이 촬영한 메이데이. 메이데이. 거기서 지금 따온 거예요. 네. 이게 경찰이 우발적으로 발표한 건가요? 그거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건데 왜냐하면 시군중도 아니고 구경꾼을 막 쏘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6명이 돌아가셨는데 그중에 5명이 둥기에 총을 맞아요. 등에. 하수구에다 내 몸을 은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롤면에 총을 대고 이제 쏘려고 하는 순간인데 저쪽에서는 사람이 뭐 수십 명이에요. 그냥 어두운데 나는 이렇게 밑에서 보니까 머리 움직이는 건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캄캄하지만은. 그러니까 와와 하면서 뭐 만세 소리도 나고 어디는 막 화관이 충천한 그런 것도 나고 멀리서 또 만세 소리도 들리고 이제 그럽시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저쪽에서 총이 또 날아옵니다. 총이 날아와요. 총이 날아오는데 나는 할 수 없이 그 당시에 공포를 쏘았습니다. 그 공포라는 이유가 그렇죠. 설마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이유 없이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건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폭도라는 말도 그날에서 비로소 아는 거죠. 그게 폭도라는 말도 쓰고 싶지도 않았지만 들리도 못하는. 이거는 이제 게릴라들의 이제 모습인데 저기 보면 학생 같아요. 네. 얼굴이 다 애띤. 네. 당시 이제 일제 시대에 중국에서 뭐 팔로군 출신들이 해방이 되면서 많이 대거 귀국을 해갖고 그 사람들이 무장 전술을 지도했다는 등 아니면은 일본군이 패전하고 나서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막대한 무기를 갖다가 한라산에 파묻은 것을 갖다 다시 캐내갖고 그것을 사용했다는 등 여러 가지 그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실제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그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들이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은 성산포 4월 3일 날 성산포 지서를 산 사람들이 습격을 했는데 약 40여 명이 습격을 했습니다. 40여 명이 습격을 했는데 실질적인 어떤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제 시대의 그 구구식 총 한정하고 그다음에 공기총 한정. 나머지는 뭐 죽창이나 아니면 몽둥이 정도. 신광이라고는 진보 잡지. 요새라면 저렇게 촬영 안 할 텐데 옛날에는 저런 식으로. 근데 요즘 레트로가 유행이어서요. 굉장히 스타일리시해 보입니다. 그 해방이 되자 참 이 해방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국가가 이러한 정부가 수립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물론 그렇지. 예. 어떤 진보적인 나라가 이제 건설되리라고 그렇게 믿기는 했지. 진보적인 나라라면 어떤 나라일까요? 비교적 소위 뭐라고 하고 어느 정도 그러한 어떤 색채를 가미한 나라 이런 정부를 갖다가 사회주의 국가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런 요소가 좀 들어가. 왜 그런 나라가 서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우리나라에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과거에 독립운동을 했다는 층도 역시 그런 근로계급들이고.
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얼굴이 안 나타나는 증언자는 누구냐면 그 당시 남로당 대정면 네. 면당 위원장을 했던 이훈방 할아버지예요. 아, 그래서 이분이 1년간 옥살이도 하고 일본에 사시다가 고향에 들어와셔서 제주도에 살다가 돌아가셨죠. 저 인터뷰 장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냥 마이크 끼고 마이크 끼고 거죠. 들어가시고 그 카메라는 바깥에 돌담 밖에서 기다리면서 촬영하시는 예. 건가요? 저분 말씀 너무 힘들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전혀 담을 수 없는 인터뷰 영상이어가지고 네,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일본군이 5만 있었어요. 그 무기 해소하고 철수하는 작전을 벌여요. 미군 장교가 제주도 지를 갖고 토벌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렇게 비치는 모습이에요. 한란에 그 토벌대가 지도를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 지도를 참고를 했습니다. 예. 이제 이북에서 내려와서 아마 생계 터전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이 지역에서 아마 민가를 방문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대통령 초상화, 태극기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마 강매를 하면서 그것으로서 생계를 삼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저분은요 네. 애꿎은 사람이에요. 성산포에서 서청단원에 밑보여서 죽을 목숨으로 이제 주전공장에 감금이 됐는데 그 약혼녀가 네. 교사 출신인데 서청 간부한테 시집을 가요. 그래서 자기 약혼 남자를 살리는 그런 애절한 사연이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네요. 서청이라는 단체가 참으로 예. (50선거) 때 선거구마다 저기 축장든 우리 단체원들이 다 보초를 썼죠. 4.3 사건 일어나서 얼마 안 되니까 50선거라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 대통령으로 출마할 때에 5월 10일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는 유권자는 전부 한 사람도 없이 그냥 아주 불고자외에는 전부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군인이 추락에다가 투표함을 싣고 투표해도 좋고 말아도 좋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함을 가지고 왔다 하니까 우리는 죽어도 투표 못한다 해서 왜 저기 투표를 그러니까 남북 통일이 안 된 이상은 예. 우리 남한만은 선거를 안 한다 이런 반대가 그때 내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4.3 나고 이쪽으로 오셨군요. 이굴로. 예, 3 사건 후에다가 어때서 이굴로 왔느냐면은 산에서는 한라산에서는 복도들이 많네가지고 자 복도에서 다시 이 불황민을 못 살게 만들었고 또 아래서는 또 이 성읍까지 웅장한 장고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이제 이 공산대학이 있다고 해가지고 경찰이나 그 옛날 그 경비대들이 온 적에 여기를 전부 이 선을부락을 공산당 부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썼습니다. 추운 때는 불살 나가지고 이 복덕방 모양으로 해가지고 불을 추면서 바로 여기 이 근방에서 전부 했습니다. 여기선 말소리를 해도 밖으로 안 들리고 하니까 위에서 오는 사람이 복도고 경찰이고 군인 할 것 없이 입주사면 오함정은 이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막 도망강 들어갑니다. (4.3) 인민폐해의 시점을 그 시기적으로 구별 안에서 보면은 오해 부분이 많습니다. 최소한 48년 10월까지
한 6개월 동안에 발생된 인명피해는 한 1000명을 지나지 않습니다. 이 시기 때만 해도 이 4.3을 겪은 생존자분들이 이제 많이 살아계셨을 때잖아요. 출연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느껴지는 게 좀 있었습니다. 전두환에 의해서 이제 노태우 정부가 생겼지만 여전히 반공 흐름이 쭉 이어졌어요. 자기 가족이 억울하게 희생된 것도 있지만 오랜 세월 연좌제에 묶여서 빨갱이, 폭도라는 이념적 누명이 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사에 가서 마이크를 들여야 되면 양비론을 해요. 산도 무서웠고 토벌 때도 무서웠다. 91년에 4.3 추모제를 하겠다 그러는데 경찰이 체류탄을 쏴요. 시민, 학생 400명을 연행했어요. 노태우 시대가 됐는데 봄은 왔죠. 근데 이게 진짜 봄일까? 모두 의심했거든요. 그게 제가 처음 시작했다가 완전히 꺾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굉장히 암울했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한란을 만들면서 편집을 2024년 12월에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편집 감독에게 포고령이 무슨 말인지 요즘 관객이 알까?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 처음 시작에 그 포고령의 폰트를 고치고 집으로 왔는데 TV를 틀었는데 포고령이 나와서 너무 놀랐었어요. 네, 그래서 온 국민이 포고령이 뭔지 2024년 12월 3일에 알게 돼서 그때 좀 놀랍기도 하고 많이 두려웠었습니다. 영화를 선생님처럼 저도 관객을 못 만나게 될까 봐. 근데 이런 감정을 겪게 되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거나 이런 내적 갈등을 겪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저희도 국가폭력의 어느 정도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영상을 보면 그 1948년 10월까지만 해도 그 피해자가 1000명 수준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10월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요? 48년 5월 10일 재연 국회의원을 뽑는 단독 선거가 제주도에서만 보이콧되잖아요. 근데 이 선거를 누가 시행했느냐? 미군장이 실시했어요. 충격받았죠. 그래서 브라운 대령이라는 미군 장교를 제주도의 총사령관으로 파견해서 진압작전을 해요. 그래서 요새 말썽이 난 박진경 대령이 하여튼 선거에 방해가 되는 젊은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들였어요. 거의 6,000명 가까이. 6월 23일 날 재선거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그마저 실패해요. 그래서 이제 48년 10월에 와서 송교찬이가 포교록을 발표하고 11월에 계엄령이 발표하면서 그 무차별 초타작전이 벌어지는데 그 배후에는 대한민국 신생정부와 주한 미군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저 역시 그 영화의 시작이 한란에서는 1948년 10월 그 소계룡으로 시작을 합니다. 군인들에게 마을을 복잡함으로 쓰다니. 네가 고라시네 살아있을 거래. 나 조절해 갈게. 못하나시는 조합이 나주가. 우리 똘고 아래 가서래 영화씨. 지금 노래가도 못 쳐줄 거우다 어돌입니다. 우리 똘은 살아있을 거우다. 정말 엉망이 가고 있어. 정말 기다리라. 나는 무서우신데 넌 안 무서우시나? 살려줍소. 우리 아무 죄 없은 사람이오다. 법도 아니오다게. 잡아내면 안 될 것 같아. 이 기만 건디를 되어 나요 잊어버림이 두 개가 나줄까. 제가 사실 10월을 배경으로 한 것은 많은 분들이 어쨌든 4월 3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잘 또 모르시는 분들은 그날 하루 벌어진 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에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는 그 계기가 어떤 거였는지 다 자세히 좀 들여다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 4월 3일밖에 몰랐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였던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정말 그렇게 짧게만 들여다볼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역사였다는 것을 저도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촬영한 내용 보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 학교는 김민열 연대장하고 무장대 총수 김달삼이 협상한 그런 평화연사. 학교고 김영렬 연대장이 4.3에 대한 회고록을 남겨요. 네. 자기는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미군과 경비대가 완전히 훼손시켰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회의에 그 서로 발언하고 조병옥이랑 멱살 잡고 싸운 다음에 김익렬이 해고되고 이 모든 내용은 다 김익렬 회고록에 나와 있는 미군 보고서가 있고 또 평화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부연대 정보주임 이율락 중위가 증언이 있고 그래서 김익렬 장군을 찾으니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회담에 참석했던 그 정보주임 이율락 중위 이분을 찾아라 이렇게 그 운동을 벌였는데 마침 4.3 취재반에 고홍철 기자라는 기자가 부산에서 이율락을 찾아내요. 그래서 저분을 제주도에 초치해서 이 오라 사건의 실체를 저희들이 다 파헤치고 증언을 들었던 거죠. 우리가 지령을 한다든지 우리 그 산에 있는 우리 대원이 가가지고 주의하는 거는 우리가 안 하겠다. 그래 이제 김다삼이가 이 길을 했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뭐 그런 방향에 하려고 노력도 했는데 이제 5월 초알이 그런 사건이 나니까 뭐 완전히 그 협상이 될 수 없고 협상회에서 그 사람들이 협상을 지키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나쁘게 경찰이 조작해서 군정에 보고를 하고 하니까 도저히 그 우리가 협상을 해서 폭도 이외의 선량한 도민이 하산시키고 서무 공작을 해서 하려고 하는 일을 자꾸 그래 경찰이 역으로 우리 조선경비대를 딴 방에 몰아가지고 하니까 이게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보고를 하면은 진상을 조사를 해보고 즉기 처리하겠다. 이것이 미국이나 그 통치하는 사람의 정상의 이익이 아니겠어요? 실제 발표로 했고 경찰이 관여를 했고 조사까지 해가지고 갔는데도 안 된다는 게야. 대나무 허영용 코쟁이 바상 건 댕기고 그 다음엔 저 승경들이 와갔었다. 승경이 완 그렇게 했던 없대다. 대청들 완 불 짓고 이제 다음엔 이제 그 경찰들이 와서 했대. 그러니까 마을에 불을 사는 거는 대청이고 그때 당시 다음에는 그 이제 승경들이 완 그냥 총질을 하고. 그런데 그 대청들이 내려가서 산사로만 불 붙이듯 젠사 말레이신디사 그 지역시 그냥 경찰들이 와가서 마시 승경들이. 서남은 그자닝 다복한 밭인데 그냥 막 총소리 나가난 사람들이 아이고 그때니 이 총이 와가나니 불이 그냥 반칙하난 그냥 딱 엎드려 쓰게 난영 이쪽에 엎고 어머니는 저쪽으로 가다 그냥 어머니 저쪽으로 어머니 엎드립사 난 어머니가 그냥 탁 엎드리고 나도 엎드리고 난 영 총 맞아 엎드려지는 것도 모르고 영 엎드립서 난 엎드리니까 이젠 아무 그척도 싶다게 끙끙하고 병견 위로 그냥 막 날아다닙대다. 저게 미국 사람들이 찍은 우라리 방화 사건의 공중샷.
저게 촬영 목록. 네. 무성 영화들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사운드가 없기 때문에 그 찍은 자의 시점샷이 의도가 굉장히 명확하게 읽혀집니다. 음악도 없고, 예, 나레이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 지금 선생님의 그 다큐 작품도 봤을 때 그 나열된 이미지를 봤을 때 무엇을 말하는지 더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현재 요즘 만들어지는 그 사운드가 가득한 그 다큐보다는 오히려 더 정확하게 그 관점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메이데이 영상을 봤을 때 이것을 의도적으로 연출했다는 커트들이 너무 명확하게 보입니다. 언제 저기 가서 카메라를 내려놓고 세팅을 하고 사람들이 프레임인 되고 프레임 아웃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이것이 조작되었고 그 평화 협상을 깨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영상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감독님이셔서 그런지 그런 영상 속에 감추어진 부분까지 너무 잘 봐주시는 것 같아요. 미국이 메이데이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4월 중순만 하더라도 미군정에서도 그 게릴라 부대하고 협상하라고 요구해요. 아, 그래요? 4월 29일 날 딘 군정 장관이 제주도를 방문해요. 그때 촬영반들이 온 것으로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4월 말에 토벌 정책의 변화 속에서 이 영화가 나왔다. 난 그렇게 봐요. 네, 제가 또 조사한 바로는 미군정 내 안에서도 군 내부 안에서도 그 김익렬 장군과 동의하고 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상을 한번 같이 이뤄보자 하는 분들이 계셨고 또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또 오라리 방화 사건을 계획하고 있던 그런 분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군 보고서를 보면 그런 행위가 폭도들이 한 것처럼 왜곡하는 거죠. 경찰의 지원을 받은 우익 청년단이 했지만 그 현장을 미군 촬영반이 공중에서 지상으로 이거는 사전에 그 약속한 그런 스토리가 아니면 찍을 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이런 역사의 왜곡은요. 어쩌면 평화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이렇게 선회시킨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다. 역사의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그때 평화 협상이 정말 잘 마무리되고 또 오라리 방화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했다면 이렇게 3만 명이 정말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너무 듭니다. 네. 미국의 한 정치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역사는 정해진 운명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라 권력을 준 누군가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근데 저는 36년 전에 이 프로그램 만들 때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해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만든 누군가가 누군가. 사실 그거를 밝혀야만이 그래야지 4.3이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작년까지는 이 제사를 아버지가 계속 모셨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제가 이제 물려받아갖고 이제 사실 이 제사 모시면서 지금까지 참 아버지도 많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상당히 저로서는 이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매일 해봐자 아버지는 우시고 오니까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 뭐 지나간 얘기 얘기하면 뭐하면 매일 울고 그러니까 저 다음 또 나 제3자가 짓고 이 제사를 모셔야 되는데 계속 이제 잊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제 제자 참 하기 싫어요. 근데는 모실 적마다 항상 우려지거든. 아이고 아버님. 농사나 짓고 바다에나 다니시는데 쟤들이야 뭐 어디다 뭐 하소연할 그런 길도 없고 그저 그때 상한 그 시대가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줬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죠.
왜 아버님이 그렇게 자식들에게 그런 얘기를 남겼는지 죽어서까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죄 없이 수형생을 한 분들 다 무죄 판결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4.3을 올곧게 평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이 자리를 위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신 이제 윤성식 어르신은 이제 제작진 분들께서 이제 영상을 접하고 북촌 출연자분들을 찾다가 이제 연결이 돼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제 36년 전 속 영상의 이제 아버지보다 이제 지금은 더 나이가 들은 모습이지만 이 윤성식 어르신께도 4.3은 여전히 아픔이시겠죠. 돌아가신 그 윤공원 어르신이 시대가 우리에게 불행을 안겨줬다는 이야기가 계속 저도 맴도는데 시대가 아니었으면 이런 아픈 역사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란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이념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 당시 때 평범한 분들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분들이 꿈꾸던 좋은 세상은 가족과 평화롭게 서로 사랑으로 충만한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그런 삶을 살고자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 한란 영화 아주 감명 깊게 봤어요. 지향한 키워드는 하나라고 봐요. 바로 인본이죠, 인본. 예. 제가 그 30여 년 전에 여명인 눈동자 송진아 작가가 저를 찾아왔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4.3을 이데올로기로 접근하지 말고 인본으로 접근하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이에 그나마 4.3은 많이 변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PD님 그 직접 취재하시고 또 편집한 다큐 이 해방과 분단 제주 4.3 전후 영상을 이렇게 좀 압축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어떠세요? 36년 만에 이렇게 다시 보는. 제가 이 영상을 보니까 이 영상 다음에 이명희 씨가 막 짐 싸서 어디로 가요. 이 사람이 그 제주공항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프레임화가 됐는데 카메라가 안 끝나 그냥 거기서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올라오고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근데 그게 거기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데 그때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를 갖다가 알겠더라고요. 역사는 진보하는가 아니면 그냥 반복되는가. 이제 36년이 흘렀잖아요. 진짜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좋아졌잖아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은 기적 같아요. 이렇게 된 게. 불허하다는 그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지정하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됐잖아요. 4.3 유족들도 과거에 짓눌러 살았는데 좀 어깨 좀 펴고 당당하게 좀 4.3을 뭐 오로지 추모만이 아니고 좀 한 발 미래로 나가는 그런 자세가 좋았으면 좋겠다. 실제 이런 그 다큐 작업이든 뭐 저의 영화든 이 모든 것들이 4.3에 대해서 이 증언이 되고 이 증언이 기록이 되면서 이것이 기억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봉인 해제된 이 기록물이 좀 많은 분들에게 4.3의 역사를 좀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의 불의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그런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아픈 역사를 마주하고 그 슬픔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승하는 것. 그것이 36년 동안 봉인되었던 이 다큐멘터리를 오늘 이렇게 공개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주 4.3 78주기를 맞아 준비한 오늘의 봉인해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